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좀 아리따게 입고 오신 우리 이 변호사님. 아 그래요? 제가 이거 처음 입었나요? 뭐 옷이 항상 옷이 워낙 많으셔서 매일.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뭐 오늘은 네. 명절을 맞이하여 좀 더 격식을 차린 옷차림으로. 명절에 격식을 차려야 되나요? 예, 이제 명절을 뭐 일주일도 안 많이 남겨서 받으시라고. 네. 좋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네, 예. 네, 열심히 항상 잘 지내고 있고요. 또 네. 명절이 또 이렇게 다가왔는데, 네, 뭐 열심히 해야죠. 명절 이래저래 돈 나갈 일이 많습니다. 명절 참 아니 벌써 쉽지 않네요. 2026년이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이렇게 했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 명절 지나면 사실 2월은 물리적으로 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지나가고 네. 이제 우리 아이 또 개학 네, 다가오고. 신학기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좀 그러네요, 진짜. 새로운 느낌들이죠. 시간이 정말 훅훅 가네요. 그러게요. 정신 오늘 차리고 또 살야 되고. 날도 조금 풀려서 네, 좋습니다. 겨울이 살짝 끝나가나 싶은 생각도 맞아요. 드는. 그런 말 하면 바로 추워져요. 아 맞아요. 말 조심해야 돼요. 네. 아유,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은 화재 판결 대신 화재 사건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한 명당 원래는 2,000원에서 5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지급을 하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급 과정에서 한 명당 비트코인 2,000원이 아닌 2,000개가 네. 지급이 됐는데요. 이게 시세로 따지면 약 2,000억 원어치를 지급해버린 오지급 사고입니다. 자, 오늘 화재 사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무려 2,00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지급이 됐고 그중에서 이게 총 금액이고 약 130억 원 정도가 아직도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네, 이거 맞습니다.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 뭐 각종 보도들을 통해서 지금 확인된 사실을 좀 확인해 보면 빗썸이 이제 이벤트로 리워드를 지급하는 그런 행사를 했나 봐요.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를 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하죠. 실수라는 것이 실수로 오지급이 발생을 했고 그 규모가 2천억 원에 이르고 아직 130억 원 정도는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는 회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130억 정도가 지금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으로 지급돼야 되는 거를 비트코인으로 코인으로 지급을 개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발생했다고 하고 뭐 빗썸은 한 35분 만에 모두 다 이제 그 출금도 전면 차단을 해서 거의 뭐 99% 이상 회수를 했는데 이제 지금 회수되지 않은 것이 이제 뭐 원화로 또 따지면 이제 130억 정도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수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미 현금화를 시킨 그러니까 그 일부 그러니까 현금화 시킨 아니면 다른 코인을 사거나. 그러니까 받은 오지급 그러니까 잘못 받은 비트코인을 바로 매도를 하고 그 매도한 금액을 현금화해서 출금까지 해버린. 혹은 뭐 다른 코인을 샀거나. 맞아요.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이게 회수될 수가 일단은 없죠. 그게 가만히 그 비트코인을 그렇죠.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네. 설득 중이라는 이제 아하. 보도가 나오고 있죠. 자, 원래는 2,000원 정도부터 최대 5만 원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도. 그런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금액의 비트코인이 나에게 딱 들어왔다. 네. 예상보다. 그럼 당연히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쓰는 표현이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평균적인 일반인. 그 예.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애초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 공지를 할 때 1인당 2,000원에서 5만 원으로 당첨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니까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명백한 오지급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이른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 부당 이득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고 이걸 네.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을 텐데 이 민법상 부당 이득 반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부당이득이라는 건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부당이득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민법상 이것을 고객이 임의로 받아를 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빗썸이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 그래서 부당이득이라는 거는 뭐 차고송금이라든지 뭐 이런 사례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니까 네. 지금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시간
지난다고 뭐 소멸시효 같은 게 소멸시효 있습니까? 10년입니다. 10년. 예,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아하. 네. 일단 오늘 빗썸 대표가 이거 진심으로 사과한다. 검증 시스템 문제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던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0억 원 회수가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그 받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설득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 우리 실수니까 다시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 다시 어떻게든 비트코인으로 만들어서 다시 줘.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설득이 잘 안 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네, 뭐, 어렵습니까 아니, 승소하기가? 하는 건 어렵지 않고 이길 가능성도 크다고 보이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시간과 또 네. 비용이 드는 문제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빗썸은 어쨌든 본인들의 실수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최대한 네. 이제 뭐 조율 중이다. 그 네. 당사자들하고 이런 입장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어쨌든 그러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이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1인당 2,000원에서 5만 원만 지급하기로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이걸 몰랐다라는 거는 말이 안 아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건 부당이득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반환을 안 했을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악의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를 이익을 보유하게 된 게 법률상으로 원인이 없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걸 법에서는 악이라고 해요. 악이 그러니까 악의가 이게 선악할 때 악. 예, 근데 그 한자를 쓰기는 하는데 네. 그 나쁘다의 악의가 아니라 예.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그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것만 반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되고 만약에 손해까지 발생을 하면 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조건 악의의 수익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것이 이제 부당한 거라는 것을 인식한 순간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 단순히 그냥 버티다가 그냥 이것만 뱉어내면 되겠지.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요. 그걸 이미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이제 회수가 안 된 금액들을 팔아서 다른 코인을 샀어요. 근데 그 코인이 폭락을 해서 그 돈이 사실상 사라져 버렸다. 네. 이런 게 돌려주지 못할 이유가 됩니까? 안 아니죠. 되죠. 그것은 후발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잘못 송금받은 돈을 내가 딴 데 뭐 도박해서 써버렸다. 그건 본인 사정이고요. 당연히 돌려줘야 될 채무 자체는 당연히 발생한 거죠. 그 원물 반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래는 예. 자기가 현금화를 했다고 해도 비트코인으로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미 현금화를 해가지고 뭐 만약에 이제 빗썸하고 얘기가 돼서 그냥 예. 이제 원화로 뭐 반환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 상관은 없는데 그게 만약에 아니면 법적으로 가게 되면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했어요. 내가 네. 받았을 때라.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건 자기가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눈앞에 보이니까 이걸 얼른 먹었다가는 더 많은 것을 토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소송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빗썸 측이 승소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회수는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는 것은 어떤 내가 채권이 있다. 예. 저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이행할 뭐 채무가 있다. 예. 이것을 확정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문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는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이 이런 것들이 저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빗썸이 승소를 해도 예. 강제 집행을 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돈이나 비트코인으로 바꾸어서 가져오는 건 또 다른 별개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게 사실 가상자산은 현금처럼 추적도 쉽지도 않고 또 지갑 이전이나 현금화도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특성 때문에 판결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거를 회수하는 강제 집행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승소를 한다고 해도 실제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예. 아까 이제 가상자산 말씀하셨는데 법원은 이 가상자산의 특수성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판결 승소나 뭐 패소에 이게 영향을 미칩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우리가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계좌번호를 만약에 잘못 입력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래 보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 경우에 일반 그러면 현금을 그냥. 네, 근데 예. 내가 이제 그 돈을 받은 사람 입장이면, 그러니까 네. 계좌 그 주예요. 네. 그럼 이거는 분명히 내가 이 사람의 돈을 받을 권리가 없는 걸 알면서도 그걸 써버리게 되면 네. 뭐 민사상으로 부당이득을 이제 반환을 해야 될 의무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이 지금 빗썸 사건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회수를 이제 반환을 안 하면
민사상 청구를 당할 것이고 그와 별도로 이제 형사적으로도 혹시 처벌이 되느냐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가상자산을 착오로 이체한 경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었어요. 2021년 경인가 있었는데 예. 그때는 착오 송금하고는 좀 다르게 봤어요. 가상자산은 지금의 우리가 법정인 화폐와는 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그러니까 그런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네. 이것도 가상자산도 만약에 임의로 그렇게 써버리는 거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이건 제형 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어서 현재는 뭐 형사적인 처벌은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입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게 없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당장 뭐 형사처벌이 무조건 안 된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법정인 화폐하고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일단은 지금 법원의 입장이고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가상자산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이러한 이제 법원의 입장도 또 입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현재는 좀 법정 화폐와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판례에 따르면 법정 화폐와 가상자산을 명백하게 구분을 하고 있고 그래요. 가상자산은 법정 화폐 수준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판례에 따르다면은 지금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횡령죄로 처벌할 수가 없는 사안인데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민사상으로 반환의 요구는 네.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오늘은 이제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상자산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일반 화폐가 들어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금액보다 조금 큰 게 들어왔는데 이걸 그냥 써버렸다 하는 거 이거는 뭐 당연히 바로 그냥 횡령죄로 갈 수 있는 횡령죄로 거예요. 처벌받죠. 그러니까 송금받은 사람이 잘못 송금된 돈이라는 것을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인출하는 순간 바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제 사건부터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주제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전 법정 이겨라 송하진 변호사, 부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제 토크로 넘어왔는데요. 자, 최근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재판부가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관련해서 일부만 좀 유죄를 선고하면서 국민의 법감정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자, 이후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무죄 또는 공소 기각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지 또 국민의 법감정과도 어떻게 좀 다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태균, 김영선 씨의 1심 판결 볼 텐데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청탁 관련해서 김영선 씨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 판결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판결 이유 뭡니까 이게? 일단 그동안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 본부장으로 내가 이 일을 해서 받은 급여에 불과하고 뭐 공천에 관한 정치자금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좀 명태균 씨는 주장을 해왔고 김영선 전 의원도 역시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해왔는데요. 이 재판부가 뭐라고 판단했냐면 일단 명태균 씨가 총괄 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은 명확하게 인정이 된다. 네. 그리고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 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갚아라라고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네. 그리고 김 전 의원도 강 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채무의 존재를 시인한 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정치 자금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지금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김영선 전 의원이 무죄가 나왔고 정치부르코 명태균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이른바 황금폰에 대해서만 증거 은닉으로 처벌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는 또 뭡니까? 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 씨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예. 재판부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그 돈이 네.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한 것이라거나 아니면 명 씨의 정치 활동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심지어 재판부는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네.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하고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서 명 씨의 어떤 활동과 노력이 어느 정도 그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데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다라고까지 언급은 했어요. 그리고 녹취 하지만 같은 게 막 있었잖아요. 김영선이 잘 좀 좀 해주라고 해줘라. 하는데 예. 말이 많네. 말이 아주 많네 유명한. 당에서. 예. 그런 걸 언급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다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이 결정됐고 김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가 있었고 뭐 또 대선 기여도 높았던 것 이러한 요인으로 공천을 받은 것이지
이것으로 뭐 된 건 아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로 한 통으로 이게 모든 게 일사천리로 된 건 아니다. 아니고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만약에 공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도와주기로 한 게 있었으면 어떤 대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는 결국에는 재판부가 좀 많이 한 판결문이 한 40쪽 된다 그래요. 예. 지적한 게 뭐냐면 특검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을 못했다. 이런 특검 지적 탓.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잖아요. 범죄를 이제 범했다고 그 인정할 만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 무죄 예. 선고의 이유입니다. 그래요. 자,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서 둘 다 무죄가 나왔고 일부 명태균 씨의 그 증거 은닉 네, 맞아요. 죄만 네. 좀 처벌이 나왔습니다. 자, 2차 종합특검이 지금 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더 꼼꼼히 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2차 종합특검은 앞서 진행됐던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예. 아니면 남아있는 그런 의혹들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 출범을 했는데요. 일단 뭐 법에 규정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7가지인데 네. 그중에 이제 내란 관련 수사 대상이 뭐 한 7가지 정도 의혹이 있고 김건희 씨와 관련한 수사 대상 중에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전성배의 불법 허위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등 선거 의혹, 선거 개입 의혹 이게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지금 무죄가 선고가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천 개입이라든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네. 이 종합특검에서 이제 다시 다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죠. 일단은 항소를 할 예정 이제 항소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항소심에 또 다투는데 이미 이제 김건희 씨가 개입된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이 이걸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왜냐면 못 밝혀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기소한 그 사실 중에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 못 밝혀냈다라는 거는 뭐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2차 종합특검에서 밝혀내야 되는데 이미 좀 불리한 결과가 뭐 확정은 아니지만 이미 무죄가 한번 선고됐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은 길인데 이제 그거를 잘 그러게요. 헤쳐 나가야 되겠죠.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재판부 그 판결 또한 굉장히 네. 거의 무죄가 많이 나오면서 네. 맞습니다. 어, 지금 어, 특검이 말이 이렇게 좀 했는데 이제 그럼 특검 사실 좀 면이 좀 연이 안 서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그럼 2차 종합특검이 됐을 때 물론 특검은 바뀐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를 갈고 이걸 밝혀내려고 할까요? 어떻게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뭐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뭐 공소기각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수사 열심히 했는데 니네가 수사할 내용 아니야. 요렇게 이제 해버리니까 굉장히 그 많은 인력과 그 이제 시간들이 예. 이제 무의미하게 돼버린 것처럼 돼버려서 좀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그렇죠. 결론만 놓고 보면 특검이 굉장히 창피를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걸로 시간도 봐야죠. 길고 인력도 네네. 많았는데 일단 관련된 재판들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된 인물 중에 이른바 매관 매직 혐의를 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인데 이 사람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창원시 의창구 출마를 강행했던 네, 인물 아니겠습니까? 맞습- 맞습니다. 유명한 인물이죠.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인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대단하냐면 2024년 당시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예. 했어요. 근데 대부분 그만두고 이제 퇴직을 사퇴를 하고 하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다시 당시에 이제 선거구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에 대해서 그냥 김 전 검사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네. 사직서를 제출을 했는데 수리가 안 된 상태일 뿐이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그냥 논란이 되는 일에 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일축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던 인물이죠. 이 사람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뭡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하나는 2023년 2월 정도에 총선 공천과 그리고 공직 인사 청탁과 함께 김건희 씨 쪽에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후한 화백의 그림을 전달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2023년 12월경에 사업가로부터 이제 자기 정치 활동에 필요한 차량 리스, 선납금과 보험료 한 4,200만 원 상당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게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 1심 재판부 판단 나왔죠.
네, 뭐 가장 좀 주요한 혐의였던 그 청탁 그 그림을 전달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한 전달했다는 점에 1억 4천만 원짜리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요. 왜요? 왜? 예. 자, 일단은 뭡니까? 이 그림이 발견된 곳이 어디였냐면 김건희 씨 친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님 집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뭐라고 이제 이 검사가 말했냐면 이거는 내가 김건희 씨에게 준 게 아니라 그 오빠가 이제 구매 대행을 부탁해서 내가 전달한 것이고 그 그림도 내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제 김건희 씨 오빠가 지급한 돈이다라고 이제 이런 항변을 했었는데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부에서 이 그림이 김건희 씨가 아니라 김건희 씨 오빠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그리고 음. 그 구매 대금도 뭐 이제 김건희 씨 오빠가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것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죄를 선고했고요. 예. 이제 다만 정치자금법은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 운동에 이제 사용할 차량의 선납금 보험료는 제3자가 대납한 건 맞으니까 이거는 뭐 이거에 대해서도 뭐 주장을 하긴 했지만 김정 검사가 그거 다 배척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해가지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다음에 이제 추징금 약 4천만 원 예. 선고한 거죠. 어쨌든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가 나왔고 청탁 관련해서는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네. 이게 뭐 아무런 대가성이 없었다라고 하고 그게 입증이 됐다라고 본 건데 법원은 실제로 이후에 국정원장 법률특보에 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한 화백의 그 고가 1억 넘는 그 그림을 주고받은 것에 대한 로비가 통한 게 아니냐? 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1심 재판부 그것까지는 안 봤습니까? 일단 그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당연히 의심을 할 만한 굉장히 그런 큰 정황이잖아요. 근데 예. 지금 1심 재판에서는 일단 지금 이 김상민 전 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혐의 자체가 예. 2023년 2월에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작품을 그러니까 그림을 건넸다. 이 청탁 국정원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기소가 됐지만 예. 재판부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실제로 이 사람이 김상민 전 검사가 구입한 건지 아니면 김건희의 오빠가 구입한 건지 불분명하고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에는 검찰이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것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라고 판단한 거죠. 네. 근데 이 금액이 누구의 돈으로 샀는지를 밝혀내기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에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김상민 전 검사의 뭐 예금 잔액이 뭐 마이너스 뭐 2억 9천이었고 그에 반해서 김건희 씨 오빠는 현금 자력이 당시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는 나는 부탁을 받아서 구매 대행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과 뭐 이제 내가 실제 지급자가 아니다라는 주장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실제로 이제 김 전 검사가 산 게 아니라 이제 김건희 씨의 오빠가 산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걸 인정하기 힘들고 그리고 어떤 증거도 또 배척을 했냐면요. 이거를 이제 김건희 씨한테 이 그림을 줬더니 되게 좋아했더라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진술이 있었어요. 예. 그런 진술을 이제 김 전 검사가 했다는 거예요. 이걸 들었다라는 강모 씨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예. 그 중개업자. 근데 그 진술을 배척해요. 재판부는 이 사람이 뭐 언제 그 말을 들었다는 건지 뭐 언제 그 그림을 구매했다는 이런 시점이나 이러한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어떤 뭐 이제 그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 있으나 이 진술은 믿기 힘들다라면서 또 배척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를 공천이나 어떤 내가 공직에 좀 자리를 하나 줘라라는 청탁의 목적으로 줬다라는 거를 입증하기 힘들다. 네, 입증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증거 싸움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근데 재판부가 판결 선고하면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김상민 전 검사가 그림을 직접 구매했고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제공됐다라는 점을 증명하는데 특검이 실패했다라고 계속 지적을 했고 예. 판결문에도 7차례나 지금 그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특검의 증명이 실패했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들이 이거 유죄로 만들고 싶었으면 더 강력한 카드를 갖고 왔었어야지. 증거를 제대로 가지고 왔어야지. 반박 그렇습니다. 불가할 만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만 간단히 더 보겠습니다. 일명 집사라고 부르는 김혜성 씨 전 코바나 컨텐츠 전부 이게 또 전무가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일명 뭐 이제 김건희 씨의 뭐 집사다라고 불린 이 김혜성 씨는 이제 구속된 사태로 이제 왜냐면 해외 도피 뭐 이런 이제 의혹이 있어서 구속된 사태 재판을 받았는데 심지어 이제 그 횡령 혐의 뭐 24억 3천만 원을 횡령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판단받았고요.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아예 이거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는 이유로 판단조차 유무죄 판단조차 가기 전에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횡령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뭐냐면 김 씨가 이제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와 공모를 해서 예. 차명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자금을 24억 3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김 전 검사에 대한 판결 이유처럼 이거 횡령했다라고 이거를 횡령 금액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뭐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거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이 수사가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이 투자금과도 무관하고 또 범행 시기도 너무 광범위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특검법에서는 왜 관련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아예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공소 제기 절차 자체가 법에 공소 기각? 위반된다. 하면서 공소 기각을 선고한 겁니다. 되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김건희 씨의 판결에 이어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오늘 말씀 나눴던 사람들만 해도 지금 서너 명인데 네. 다 이게 무죄 또는 일부 유죄 좀 약하게 공소 기각까지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률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법률가로서 이걸 평가를 감히 제가 뭐 하자면 어쨌든 입증 책임이 있는 거는 검사예요. 예. 검사가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데 재판부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지적을 할 만큼 판결문에도 자꾸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은 확실하게 기소를 하려면 확실한 어떤 수사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정확한 어떤 증거 수집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미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실은 또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공소기각까지 예. 좀 선고가 됐는데 굉장히 창피한 일이거든요. 지금 창피해서 잠을 못 잘 정도의 그러니까 일입니다. 특검 어떻게 입장에서는.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동안 조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허술하지 않았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정말 제대로 일을 못한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측면도 말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아까 뭐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하는데 뭐 말이 많네 이런 거를 우리가 온 국민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영향을 미쳤을 거는 같지만 그 돈이 뭐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은 사실 예. 뭐 일반 국민으로서의 법감 정황에도 그렇고 그냥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도 이거를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본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또 김 전 검사의 그런 증인 진술이나 이런 것도 시민성을 배척했는데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는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온 국민이 결론은 지켜보는 항소심 만큼 가서 특검이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이제 2차 종합 특검이 또 또 그렇고, 막중한 네. 그것도 책임을 그렇고요. 맡게 됐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전법정 이결아 송화진 부부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